금리 안 올랐는데 반려. 그건 스트레스 금리 때문입니다. 상담 창구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죠.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게 왜 가능해서 불가로 뒤집히는지 딱 세 가지 조건만 정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고지부터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의 소득, 부채, 금리, 만기, 금융사 심사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실행 전 금융기관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핵심 개념 하나만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이고, 이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로 내가 내는 대출 금리에 직접 붙는 개념이 아니라 심사 계산용입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바꿔갑니다. 대출이 반려로 뒤집히는 건 집이 문제라기보다 심사 계산이 바뀌었거나 내가 가진 조건이 심사 기준선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서 DSR을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게 만들고, 그 말은 곧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3단계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사실상 거의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면서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던 부채까지 한 번에 묶여 들어오고, 그 순간 반려 체감이 커집니다. 오늘은 가능해서 불가로 뒤집히는 세 가지 조건만 딱 잡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DSR이 초과하는 순간. 둘째, 고정혼합 주기 변동 등 금리 구조와 만기에 따라 스트레스 반영 강도가 달라지는 순간. 셋째, 심사 기준일과 대출 묶음, 신용대출 1억 초과 같은 적용 범위와 시점에 걸리는 순간.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부동산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왜 반려가 떴는지가 설명되고 다음 액션도 정해집니다. 자, 먼저 스트레스 금리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면 내 대출 금리가 올랐나 부터 떠올리는데,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를 올려서 돈을 더 내게 하는 장치라기보다 심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금리가 나중에 오르면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행은 심사 계산에서 가상의 금리를 얹어서 내가 앞으로 갚아야 할 부담을 더 크게 잡아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적용 금리는 크게 안 바뀌었는데도 심사 계산상 연간 상환액이 커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DSR이 기준을 넘고 한도가 깎이거나 반려가 뜹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 오른 적도 없는데 왜 반려가 나오고, 은행 입장에서는 심사 규정상 DSR 초과가 나옵니다. 서로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후 DSR이 0.1%라도 초과하는 순간 가능이 불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DSR은 딱 한 줄로 끝납니다.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DSR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연간 상환액이라는 점이에요. 나는 대출이 2억이야 라고 말하면 이미 반은 틀린 출발이고, 나는 1년에 원리금을 얼마 갚아? 가 맞는 출발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들어오면 심사 계산에서 연간 상환액이 더 커진 걸로 잡힙니다. 실전 패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본인 계산은 DSR 대충 만내입니다. 그런데 은행 계산은 스트레스 금리 반영, 대출 묶음 반영, 소득 인정 방식 적용까지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가 DSR 40.1% 같은 미세 초과가 나오면 판정은 반려 또는 한도 급감으로 갑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큰 차이가 아니라 미세 초과가 반려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대출 얼마까지 가능해요? 가 아니라 가능 금액 말고 제 조건에서 DSR이 몇 %로 산정됐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반영 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로 잡혔는지 항목별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문장을 쓰는 순간 상담이 감이 아니라 숫자로 바뀝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특히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는 한 번에 큰 금액이 움직이고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고 계획이 촘촘한데 반려가 뜨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승인 가능성을 느낌으로 잡지 말고 DSR 산정표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구조와 만기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강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파트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금리 숫자만 보죠. 3.8이냐 4.2냐? 그런데 심사는 금리의 형태를 봅니다. 변동형인지 혼합형인지 주기형인지 순수 고정인지 그리고 그 고정이 얼마나 오래 고정인지.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위험이 큰 구조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50%를 얻는다고 해도 어떤 상품 구조냐에 따라 심사상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알아야 할 결론은 단순합니다. 변동형이나 짧은 고정은 금리 오를 위험이 크다고 보고 스트레스 반영이 강해지기 쉬운 편이고 순수 고정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봐서 일부 완화가 적용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A은행에서는 변동형 중심으로 심사했더니 스트레스 반영이 커지고 DSR이 초과해서 반려가 뜹니다. 그런데 B은행에서는 고정 또는 조건 조정으로 심사를 했더니 DSR이 간신히 통과하면서 가능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은행이 장난쳤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은행이 바뀐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겁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물건을 놓고도 대출 구조 선택이 투자의 성패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금리 구조에서 스트레스 반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리고 만기를 30년으로 잡았을 때와 40년으로 잡았을 때 제 DSR에서 한도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도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심사 시점과 적용 범위에 걸리는 순간. 이게 체감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주담대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단계 이후에는 거의 모든 가계대출로 확장되면서 내가 몰랐던 대출이 DSR에 끼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카드론, 할부성 부채, 자동차 할부, 기타 대출 같은 것들이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연간 상환액을 먹습니다. 그리고 DSR은 결국 연간 상환액 합계 게임이기 때문에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마지막 한 칸을 막아버립니다. 또 하나 시점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집을 사도 계약일, 잔금일, 대출 실행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는 가능이었는데 실행 단계에서 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특히 1억을 경계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9,900만 원일 때는 괜찮았는데 1억을 넘는 순간 계산이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반려가 뜨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조금만 더 당겨서라는 말입니다. 잔금이 급하니까 신용을 조금만 더 쓰고 카드론을 조금만 더 쓰고 할부를 조금만 더 잡고 이런 작은 조금들이 합쳐져서 DSR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넘김은 보통 0.1%에서 터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능이 불가로 뒤집히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제 현장 시나리오로 감각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무주택인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별개라고 생각한 케이스입니다. 본인은 주담대만 계산했는데 은행은 기타 부채 연 상환액까지 묶어서 보고 스트레스 금리를 얹습니다. 결과적으로 DSR이 초과되면서 반려 또는 한도 축소가 뜹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가능을 듣고 계약했는데 실행 단계에서 불가로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상담 단계는 대략 가능이었지만 실행 단계에서 소득 인정 방식이 확정되고 부채가 최신화되고 스트레스가 반영되면서 DSR이 넘습니다. 이 패턴은 흔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금리 구조 선택으로 갈리는 케이스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금리 구조와 만기 조합에 따라 연간 상환액이 달라지고 스트레스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신용대출이 9,9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숫자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적용 조건이 바뀌면서 계산이 보수화되고 반려가 뜹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 갈아타기에서 겹대출 구간이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기존 주담대가 남아있는 구간이 생기면 심사상 가장 빡센 시점 기준으로 DSR이 잡혀 반려나 한도 축소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도보다 타임라인 설계 문제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대출 반려를 어떻게 줄이느냐로 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꼼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 레버만 정확히 건드리면 됩니다. 첫째, DSR을 대출액이 아니라 연간 상환액으로 관리하세요. 둘째, 기존 부채를 실행 직전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리 로드맵을 세우세요. 특히 카드론과 할부성 부채는 작아서 괜찮다가 아니라 연간 상환액을 먹는다로 봐야 합니다. 셋째, 상담은 가능 금액을 묻지 말고 DSR 산정표, 즉 연 상환액 항목별 산정값을 요청하세요. 넷째, 금리 구조와 만기 조합을 내 DSR 체력에 맞춰 재설계하세요. 가능하면 고정 옵션 포함 비교를 해보세요. 다섯째, 갈아타기는 집 고르는 게 아니라 잔금일과 대출 겹침 기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섯째, 신용대출 1억 같은 경계선을 의식하세요. 조금만 더가 반려 버튼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곱째, 계약일, 모집 공고, 실행일 등 경과 규정 시점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여기서부터는 대출이 아니라 일정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상담에서 바로 쓰는 반려 방지 질문 신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 조건에서 DSR이 몇 %로 산정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 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로 잡히나요? 기존 부채를 어떤 항목으로 포함했는지 항목별로 볼 수 있을까요?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이 DSR에 반영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선택한 금리 구조, 변동원합 고정에 따라 스트레스 반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기 30년과 40년에서 제 DSR 기준 한도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갈아타기라면 겹대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 건은 계약일이나 모집 공고 등 경과 규정 적용 여부가 있나요? 오늘 기준으로는 가능인데 실행 시 바뀔 수 있는 변수 3가지는 뭔가요? 반려가 뜰 경우 조정 가능한 레버, 예를 들어 만기 구조 부채 정리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면 상담이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숫자와 근거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방어용 질문 2개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금리 붙으면 내 금리도 올라가나요?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심사 계산용 가산금리로 안내되는 개념입니다. 실제 대출 금리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상담 때는 가능이었는데 계약 후 불가가 나오죠? 상담은 대략치인 경우가 많고 실행 단계에서 소득과 부채가 확정 최신화되고 대출이 묶여 반영되고 스트레스가 적용되면서 DSR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 줄로 끝냅니다. 대출 반려는 운이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 구조, 시점 이 3가지를 놓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액션은 매수냐 관망이냐가 아닙니다. 은행에 가서 가능 금액을 묻지 말고 DSR 산정 %와 연간 상환액 산정표를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와 투자 가능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